정원시 허름한 골목길 한켠에 자리 잡은 만복 세차장. 박민주는 오늘도 어김없이 고무장갑을 낀 채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세차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삶의 고단함이 묻어났지만 딸 다다를 생각하면 어떤 힘든 일도 견딜 수 있었다. 7살 난 다다는 그의 유일한 희망이자 삶의 이유였다. 어이, 거기 세차하는 친구 내 차부터 좀 닦아주쇼. 오전부터 손님이 없어 한산하던 세차장에 요란한 경적 소리와 함께 고급 외제차가 미끄러져 들어왔다. 차에서 내린 중년 남자는 기름진 얼굴에 값비싼 양복을 걸치고 있었고 손목에는 번쩍이는 금장 시계가 채워져 있었다. 그는 창평그룹 김 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거들먹거렸다. 민주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말했다. 손님 죄송하지만 지금 먼저 오신 분 차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해드릴 테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김 부장은 눈살을 찌푸리며 고함을 질렀다. 뭐 순서 내가 누군지 알고 감히 순서를 따져 당장 내 차부터 닦으라고 했지. 잔말 말고 어서 서둘러. 그는 마치 민준이 자신의 하인이라도 되는 양명령조로 말했다. 민준은 부당함을 느꼈지만 작은 세차장의 주인이자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섣불리 시비에 휘말릴 수는 없었다. 그는 한숨을 삼키며 다른 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김 부장의 차로 향했다. 김 부장은 그런 민준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래 진작 그렇게 나왔어야지. 하층민은 하층민답게 윗사람 말을 잘 들어야 하는 법이야. 민준은 그의 모욕적인 말을 애써 못 들은 척하며 세차를 시작했다. 하지만 김 부장의 시비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세차하는 민준의 옆에 바짝 붙어 서서 사사건건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어이, 거긴 그렇게 닦는 게 아니잖아. 휠은 더 깨끗하게. 유리창엔 얼룩 하나 없어야 해. 쯧쯧 역시 싸구려 세차장이라 실력도 형편없구먼. 민주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묵묵히 세차만 집중했다. 그때 세차장 한쪽에 놓인 작은 의자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던 딸 다다가 아빠에게 다가와 물었다. 아빠, 저 아저씨는 왜 아빠한테 자꾸 소리 질러요? 아빠가 뭐 잘못했어요? 김 부장은 다다를 발견하고는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어쭈 저건 또 뭐야? 세차하는 놈이 애까지 딸렸나 보네. 하하하. 그 애비에 그 딸이라고 꼬락서니 하고는 너도 커서 내 애비처럼 남의 차나 닦는 신세가 될 거냐. 민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자신을 모욕하는 것은 견딜 수 있었지만 어린 딸아이까지 건드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다. 그가 막 입을 열어 항의하려는 순간 김 부장이 갑자기 고함을 질렀다. 어이쿠, 이게 뭐야 내. 이놈 감히 내 차 엠블럼을 부러뜨려. 김 부장은 자신의 차 보닛 앞에 떨어진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가리키며 길길이 날뛰었다. 그것은 외제차의 값비싼 엠블럼 한쪽이 부러진 것이었다. 하지만 민주는 분명 자신이 세차하는 동안에는 엠블럼에 손도 대지 않았다. 아마도 원래부터 낡아서 떨어지기 직전이었거나 김 부장이 일부러 그런 상황을 연출했을 가능성이 컸다. 손님 저는 분명히 엠블럼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원래부터 이 자식이 지금 오리발을 내미네. 김 부장은 민준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내가 똑똑히 봤어. 내 놈이 힘 조절을 잘못해서 부러뜨린 거야. 이거 당장 물어내지 않으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아빠 건드리지 마세요. 다다가 울먹이며 김 부장의 다리를 붙잡았다. 김 부장은 귀찮다는 듯이 다다를 거칠게 밀쳐냈다. 다다는 바닥에 넘어지며 무릎이 까지고 울음을 터뜨렸다. 다다야 민주는 딸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김 부장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웃기지 마. 네, 딸보다 내 차가 먼저야. 이 엠블럼 값 오늘 당장 100만 원 내놓지 않으면 여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갈 줄 알아. 그리고 내 놈은 오늘 내가 아주 뼈도 못 추리게 만들어주마. 100만 원.
고작 부러진 플라스틱 조각 하나에 100만 원이라니. 이것은 명백한 공갈 협박이었다. 민주는 한 달 내내 뼈 빠지게 일해도 손에 쥐기 어려운 돈이었다. 손님, 그건 너무하십니다. 이건 명백한 갈취입니다. 갈취. 하. 그래, 갈취면 어쩔 건데. 내가 오늘 너한테 갈취만 할 것 같아. 아주 두들겨 패서 반 죽여놓을 거다. 이 가난뱅이 자식아, 나는 창평그룹의 부장이야. 내까짓 하층민 쓰레기랑은 사는 세상이 다르다고. 하층민은 영원히 하층민일 뿐이야. 김 부장은 민준의 뺨을 후려갈겼다. 앞받아다가 울부짖으며 다시 김 부장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이번에는 김 부장의 발길질에 옆으로 나뒹굴었다. 이런 개자식 민준의 눈에 핏발이 섰다. 그는 김 부장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날리려 했다. 하지만 김 부장은 비웃으며 그의 공격을 피하고는 오히려 민준의 복부를 걷어찼다. 민준은 고통 속에 바닥에 쓰러졌다. 흥주제도 모르고 까부는군. 그래, 억울하면 덤벼봐. 어디 한번 쳐보시지. 김 부장은 민준을 발로 짓밟으며 조롱했다. 민준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무력감에 몸을 떨었다. 딸 다다는 울면서 아빠를 부르고 있었고 주변에는 구경꾼들이 모여들었지만 아무도 그를 도우려 하지 않았다.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하고 잔인한 곳이었다. 가난하고 힘없는 자는 언제나 짓밟히고 모욕당해야 하는 것인가. 그때 누군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만하시지요. 애까지 보는 앞에서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목소리가 들려온 곳을 돌아보자 허름한 작업복 차림에 노인이 한 명 서 있었다. 그는 만복 세차장의 주인이자 민준에게 세차 기술을 가르쳐준 스승 같은 존재였다. 김 부장은 노인을 쏘아보며 말했다. 영감님은 뭔데? 참견이야. 이놈이 내 귀한 차를 망가뜨렸으니 책임을 져야지. 노인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엠블럼 값은 내가 물어줄 테니 젊은이와 아이는 그만 보내주시오. 보다시피 아이가 많이 아픈 것 같소이다. 김 부장은 노인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는 듯하더니 이내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좋소 영감. 하지만 조건이 있어. 저 여자애 꽤 귀엽게 생겼던데. 나랑 하룻밤만 놀아준다면 이 일은 없던 걸로 해주지. 어때? 그의 말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의 속삭임과도 같았다. 민주는 물론이고 구경하던 사람들조차 경악을 금치 못했다. 어린아이에게 그런 추악한 제안을 하다니. 민주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일어서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절망감에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다. 다다를 지켜야 하는데 이 악마 같은 놈에게서 딸을 구해내야 하는데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세차장 입구로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왔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중후한 멋을 풍기는 중년의 신사였다. 그의 눈빛은 깊고 차분했으며 온몸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느껴졌다. 그는 쓰러져 있는 민준과 울고 있는 다다, 그리고 광기 어린 김 부장을 차례로 둘러보더니 나지막하지만 강한 어조로 말했다. 내 아들에게 함부로 손대는 자가 누구인가? 김 부장은 갑자기 나타난 신사의 기세에 눌려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다시 거만하게 소리쳤다. 당신은 또 뭐야? 이놈 애비라도 되나?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기에 남의 귀한 물건을 부수고도 배째라는 식으로 나와. 신사는 김 부장의 말을 무시하고 민준에게 다가가 그의 상태를 살폈다. 그리고는 품에서 손수건을 꺼내 민준의 입가에 묻은 피를 닦아주었다. 그의 손길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괜찮으냐 아들아? 아들 민준은 혼란스러웠다. 자신의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이 사람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눈빛과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너무나도 익숙하고 그리운 것이었다. 신사는 천천히 몸을 돌려 김 부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내 놈이 감히 내 아들과 내 손녀에게 이런 모욕을 주었단 말이냐. 내 놈은 오늘 살아 돌아가지 못할 줄 알아라. 그의 말에는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거대한 힘을 가진 자의 냉엄한 선고와도 같은 무게가 실려 있었다. 김 부장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눈앞의 신사가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배경을 믿고 허세를 부렸다. 당신이 누군데 큰 소리야. 나는 창평그룹 김 부장이다. 당신이 아무리 대단해봤자 창평그룹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신사는 코웃음을 쳤다. 창평그룹 그까짓 좀도둑 같은 회사 이름은 들어본 적도 없구나. 그는 품에서 작은 명함 지갑을 꺼내더니 그 안에서 백금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는 명함 한 장을 꺼내 김 부장 앞에 던졌다. 명함에는 단 2글자만이 새겨져 있었다. 존존 티안순.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회장 박태건이라고 적혀 있었다. 천종그룹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거대 기업이자 세계적으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초일류 그룹. 그리고 박태건 회장은 그 정점에 서 있는 살아있는 전설과도 같은 인물이었다. 김 부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다. 그는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도 어려웠다. 자신이 방금 누구에게 그런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정원시의 작은 세차장에서 벌어진 한바탕 소동. 그것은 한 남자의 기구한 운명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거대한 서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천종그룹 회장 박태건. 그 이름이 적힌 명함을 본 순간 창평그룹 김 부장의 얼굴은 종잇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듯한 공포감과 함께 방금 자신이 저지른 엄청난 실수가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대한민국 경제계에 살아있는 신화 천종그룹의 총수에게 감히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고 그의 아들과 손녀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안겼다니. 자신의 운명은 이제 끝장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CEO 천종그룹 회장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김 부장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다. 방금 전까지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었고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한 마리 미물과도 같았다. 그는 땅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용서를 구했지만 박태건 회장의 표정에는 일말의 동요도 없었다. 박태건은 자신의 수행비서에게 눈짓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사내가 다가와 김 부장을 돼지처럼 끌고 나갔다. 김 부장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세차장 안에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다. 자업자득이었다. 소동이 정리되자 박태건은 천천히 박민준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빛에는 수십 년 만에 아들을 만난 기쁨과 회한, 그리고 미안함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다. 민준아, 내 아들아. 민준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버지라는 존재는 그의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대부분은 원망과 고통의 기억뿐이었다. 어머니가 홀로 자신을 키우며 겪었던 수많은 고생, 그리고 결국 병마와 생활고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눈물 짓던 모습이 떠올랐다. 당신이 정말 내 아버지라고요. 민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끌림은 부정할 수 없었다. 박태건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네 애비다. 정말 미안하다. 너와 내 어미를 버려두고 떠난 못난 애비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죄책감이 묻어났다. 민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다. 수십 년 동안 가슴속에 쌓아왔던 원망과 슬픔, 그리고 배신감의 응어리가 터져 나온 것이었다. 미안하다고 그 말 한마디면 다 끝나는 겁니까? 당신 때문에 우리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당신이 도박 빚을 지고 야반도주하는 바람에
엄마는 평생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며 살았소. 결국 병을 얻고도 돈이 없어 제대로 치료 한 번 못 받고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내가 15살 때부터 공사판을 전전하며 약값을 벌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 나타나면 내가 당신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주는 울부짖으며 자신의 가슴을 쳤다. 그의 절규는 듣는 이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박태건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아들의 울분을 묵묵히 받아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고 어떤 말로도 아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참을 울던 민주는 눈물을 닦고 싸늘하게 말했다.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생각 없으니 그만 돌아가시오. 우리는 이제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오. 박태건은 슬픈 눈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품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 그 안에 들어있던 백옥 반지를 민준에게 내밀었다. 반지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다. 은은한 빛을 내뿜는 순백의 옥은 범상치 않은 기운을 담고 있었고 정교한 용 문양이 새겨져 있어 한눈에 보기에도 매우 귀한 물건임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을 받아다오. 이것은 우리 가문의 대대로 내려오는 신물이다. 이 반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 누구도 감히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내 어미에게 진 빚을 조금이라도 갚는 길이라 생각한다. 민주는 백옥 반지를 차갑게 밀어냈다. 이런 건 필요 없소. 당신의 돈도 당신의 힘도. 나는 당신 없이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오. 그러니 제발 내 눈앞에서 사라져 주시오. 그때 한쪽에서 아빠와 할아버지의 대화를 불안하게 지켜보던 다다가 갑자기 기침을 하며 쓰러졌다. 아빠, 머리가 아파요. 다다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서는 불덩이 같은 열이 느껴졌다. 다다야 괜찮아. 민주는 다급하게 딸을 안아들었다. 다다는 어릴 때부터 원인 모를 희귀병을 앓고 있었고 최근 들어 병세가 더욱 악화되고 있었다. 오늘도 병원에 데려가려 했지만 김 부장과의 시비 때문에 시간을 지체한 것이었다. 박태건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대게 다가왔다. 아이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는구나. 어서 큰 병원으로 데려가야겠다. 내가 아는 최고의 의사들을 연결해주마. 민주는 박태건의 도움을 거절하려 했지만 다다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에 마음이 흔들렸다. 딸아이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쌓인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불신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신경 쓰지 마시오. 내 딸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민주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박태건은 더 이상 아들을 설득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는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돌아섰다. 알겠다. 하지만 이 반지만은 꼭 가지고 있거라. 언젠가 내게 큰 힘이 되어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내 연락처다.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 나를 찾아오너라. 그는 자신의 명함과 함께 백옥 반지를 민준의 주머니에 억지로 쑤셔 넣고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세차장을 떠났다. 박태건이 사라지자 민준은 허탈한 표정으로 자리에 주저앉았다. 갑작스럽게 나타난 아버지, 그리고 그가 남기고 간 백옥 반지와 명함.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품 안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딸 다다의 존재는 냉혹한 현실이었다. 아빠, 나 괜찮아요. 다다가 힘겹게 미소 지으며 민준의 볼을 어루만졌다. 민준은 그런 딸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그는 주머니 속 백옥 반지를 꺼내 보았다. 싸구려 유리 조각처럼 보이기도 했고 동시에 알 수 없는 신비로운 기운을 뿜어내는 것 같기도 했다. 이까짓 반지 하나로 나를 지켜준다고 웃기지 마. 민주는 반지를 바닥에 던져버리려 했지만 차마 그럴 수는 없었다. 혹시라도, 아주 혹시라도 이것이 다다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다다를 안고 급히 병원으로 향했다. 하지만 병원에서 들려온 소식은 절망적이었다. 다다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수술비는 민준이 평생 벌어도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액수였다. 의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환자 보호자분 죄송하지만 지금 당장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하면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 병원은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민주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다. 돈. 결국 또 돈이었다. 돈이 없으면 사랑하는 딸아이의 목소숨조차 구할 수 없는 이 잔인한 현실 앞에서 그는 무력하기만 했다. 그때 그의 손에 우연히 100억 반지가 잡혔다. 그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조금 전 박태건이 건네준 명함을 꺼내 들었다. 명함에는 천종그룹 회장 박태건이라는 이름과 함께 개인 연락처로 보이는 번호가 적혀 있었다. 갈등과 고민 끝에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눌렀다. 과연 수십 년 동안 외면했던 아버지가, 그리고 이 정체 모를 100억 반지가 그와 그의 딸 다댁에 기적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인가? 그의 선택은 이제 막 새로운 운명의 문을 열고 있었다. 중원대학병원 응급실. 박민주는 싸늘한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의사의 냉정한 선고가 귓가에 맴돌았다. 딸 다다의 병세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고 당장 응급수술에 들어가지 않으면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수술에는 그가 평생 만져보기도 힘든 억대의 비용이 필요했다. 보호자분, 저희도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병원 규정상 수술 전에 비용을 완납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수납 창구에 가셔서 절차를 밟아주시지요. 원무가 직원은 감정 없는 목소리로 사무적인 말만 반복했다. 마치 돈이 없으면 당장 딸의 시체라도 끌고 나가라는 듯한 태도였다.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제발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제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하지만 직원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죄송하지만 그런 사정은 저희가 일일이 봐드릴 수 없습니다. 다른 응급 환자들도 많으니 빨리 결정해 주십시오. 그때 수간호사로 보이는 중년의 여자가 다가와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혀를 차며 말했다. 보아하니 행색도 초라한데 억대의 수술비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애초에 분수에 맞게 살았어야지. 요즘 세상에 돈 없으면 자식 키우기도 힘든 법이야.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민준의 가슴에 꽂혔다. 민준은 분노가 치밀었지만 딸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함부로 나설 수 없었다. 그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머니 속 100억 반지를 꺼내 보였다. 이것이라도 담보로 맡기겠습니다. 아주 귀한 물건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수간호사는 반지를 흘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이게 뭐요? 유리알 반지를 어디서 주워와서는. 지금 우리랑 장난하자는 겁니까? 여기가 전당포인 줄 아시오. 당장 그딴 거 치우고 돈이나 가져오든지 아니면 애 데리고 나가든지 하세요. 그녀는 민준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돌아섰다. 100억 반지는 차가운 병원 바닥으로 떨어져 대구르르 굴러갔다. 민준은 무너지는 자존심과 절망감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아버지라는 작자가 건네준 이 반지는 아무런 힘도 없는 싸구려 장신구에 불과했던 말인가.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주워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는 처절한 심정으로 무릎을 꿇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가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제 장기라도 팔아서 갚겠습니다. 제발 우리 다다 좀
그는 바닥에 머리를 박고 빌고 또 빌었다. 하지만 병원 사람들의 눈빛은 냉담하기만 했다. 그들에게 박민주는 그저 돈 없는 가난뱅이, 귀찮은 존재일 뿐이었다. 수술실 앞 복되는 절망적인 공기만이 감돌았다. 민주는 멍하니 수술실 문만 바라보고 있었다. 다다의 희미한 숨소리가 그의 귓가를 맴도는 듯했다. 이대로 사랑하는 딸을 떠나보내야 하는 것인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처럼 또다시 소중한 사람을 잃는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인가? 그의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뒤엉켜 터질 것 같았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분노, 그리고 딸을 살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뒤섞여 그를 괴롭혔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다. 아버지, 당신은 대체 어떤 인간이기에 내게 이런 고통만 안겨주는 것이오. 그는 주머니에서 박태건의 명함을 꺼냈다. 천종그룹 회장 박태건. 그 이름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그 어마어마한 부와 권력을 가진 남자가 정말 자신의 아버지란 말인가? 그렇다면 왜 자신과 어머니는 평생을 가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단 말인가? 하지만 지금은 그런 원망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다다의 목숨이 위태로웠다. 만약, 아주 만약이라도 저 명함에 적힌 남자가 정말 자신의 아버지이고 그에게 딸을 살릴 힘이 있다면 그는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릴 수 있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정중하면서도 차가운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천종그룹 회장 비서실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민주는 마른 침을 삼키며 힘겹게 입을 열었다. 저는 박민준이라고 합니다. 박태건 회장님. 아니, 박태건 씨와 통화를 하고 싶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십니다. 용건을 말씀해 주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약속은 하셨습니까? 비서의 목소리는 여전히 사무적이었다. 민주는 절박하게 말했다. 약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주 급한 일입니다. 제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박태건 씨가 제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제발 연결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임에 가까웠다.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비서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고 말했다. 죄송하지만 회장님께는 그런 아드님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난 전화라면 이만 끊겠습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여기 이 100억 반지가 그 증표라고 했습니다. 민주는 거의 소리치듯 말했다. 비서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다. 100억 반지라는 말에 그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한 것 같기도 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몇 분 같은 시간이 흘렀다. 민주는 초조하게 복도를 서성였다. 그의 심장은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고 있었다. 만약 이것마저 거짓이라면 그는 정말 모든 희망을 잃게 될 것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전화기 너머에서 다시 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다급하고 공손한 말투였다. 박민준 선생님이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큰 실수를 저지를 뻔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지금 바로 박민준 선생님과 통화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수화기 너머로 익숙하면서도 낯선 깊고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듣는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민준이냐? 그 한마디에 민준은 참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아버지를 원망했지만 동시에 그리워했던 그 감정이 복받쳐 올랐다. 아, 아버지, 우리 다다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제발, 제발, 우리 다다 좀 살려주세요. 그의 절규는 수화기를 타고 박태건 회장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과연 거대한 부와 권력을 가진 아버지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아들과 손녀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 것인가? 중원대학병원 응급실의 시간은 이제 생과 사의 갈림길 위에서 위태롭게 흘러가고 있었다. 민준이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 박태건의 목소리에 박민준은 모든 서름과 절망을 담아 울부짖었다. 딸 다다가 죽어가고 있다는 아들의 절규에 박태건은 아무 말 없이 몇 초간 침묵했다. 그 짧은 순간이 민준에게는 영혼처럼 느껴졌다. 아버지가 자신을 외면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박태건의 목소리는 이전의 중후함과는 다른 분노와 다급함이 뒤섞인 격정적인 어조로 바뀌어 있었다. 어느 병원이냐? 내 손녀딸이 지금 어디에 있단 말이냐?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원대학병원 응급실이라고 말하자마자 박태건은 알았다. 아무 걱정 말고 다다 곁에만 있거라.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마. 라는 말을 남기고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그의 마지막 목소리에는 아들과 손녀를 향한 깊은 연민과 함께 감히 자신의 혈육을 위협한 자들에 대한 서리빨 같은 분노가 어려 있었다. 전화가 끊기고 불과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중원대학병원 응급실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병원장이 직접 땀을 뻘뻘 흘리며 달려왔고 그의 뒤로는 병원의 주요 간부들과 외과 과장, 그리고 방금 전까지 민준을 문전박대했던 수간호사와 원무과 직원들이 사색이 된 채 따라붙었다. 병원장은 민준 앞에 다가와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민준 선생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감히 천종그룹 회장님의 아드님과 손녀따님을 몰라 뵙고 이런 엄청난 결례를 저지르다니.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민준은 어안이 벙벙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벌레 보듯 하던 병원장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저렇게까지 비굴하게 나오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수간호사와 원무과 직원 역시 민준의 발치에라도 엎드릴 기세로 연신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를 반복하고 있었다. 그때 응급실 입구로 검은 양복을 입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섰다. 그들의 중심에는 박태건 회장의 비서실장인 장덕수 통칭 장비서가 서 있었다. 장비서는 병원장을 싸늘하게 쏘아보며 말했다. 지금 즉시 박다다 환자를 병원 최고 등급의 VIP 병실로 옮기도록 하시오. 그리고 국내 최고의 소아외과 및 희귀병 전문 의료진을 총동원하여 수술 준비를 하시오. 수술에 필요한 모든 장비와 약품은 천종그룹에서 무제한 지원할 것이며 만약 환자에게 조금이라도 차질이 생길 경우 중원대학병원은 오늘부로 문을 닫게 될 줄 아시오. 장비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병원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병원장은 거의 기절할 듯한 표정으로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시행하겠습니다. 라고 외치며 허둥지둥 의료진에게 지시를 내렸다. 순식간에 다다는 최고급 시설을 갖춘 VIP 병실로 옮겨졌고 국내에서 내로라 하는 실력을 가진 외과 의사들이 속속 도착하여 수술 준비에 들어갔다. 값비싼 수입 약품과 최첨단 의료 장비들이 조금의 지체도 없이 공급되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돈이 없어 제대로 된 처치조차 받지 못했던 다다가 이제는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된 것이었다. 민준은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다. 아버지라는 존재, 그리고 천종그룹이라는 이름이 가진 힘이 이토록 엄청난 것인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는 딸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과 함께 이런 현실을 만들어낸 돈과 권력의 위선에 대한 깊은 환멸감을 동시에 느꼈다. 수술은 몇 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민주는 수술실 앞에서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다. 장 비서는 그의 곁을 지키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박태건 회장 역시 수시로 전화를 걸어 다다의 상태를 확인하며 민준을 위로했다. 하지만 민준은 여전히 아버지에게 마음을 열지 못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건네기가 어려웠다. 긴 기다림 끝에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집도이가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의 미소가 어려 있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환자는 아직 어리지만 강한 의지로 잘 버텨주었습니다. 당분간 경과를 지켜봐야겠지만 고비는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장 비서가 그를 부축하며 격려했다. 잘 됐습니다, 박 선생님. 이제 다 괜찮을 겁니다. 다다가 일반 병실로 옮겨지고 안정을 되찾자 민주는 그제야 자신을 짓누르던 긴장감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었다. 그는 잠시 바람을 쐬기 위해 병원 복도로 나왔다. 그때 맞은편에서 방금 전까지 자신을 모욕했던 수간호사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민준을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라며 어쩔 줄 몰라 했다. 박 선생님, 아까는 제가 정말 큰 실수를... 민주는 그녀의 말을 차갑게 끊었다. 됐습니다. 사과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묻고 싶군요. 만약 제가 천종우룹 회장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당신은 그때도 내 딸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수간호사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다. 그녀의 침묵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민주는 더 이상 그녀와 말을 섞고 싶지 않아 그대로 지나치려 했다. 하지만 수간호사는 용기를 내어 그의 앞을 막아섰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돈에 눈이 멀어 의사로서 간호사로서의 본분을 잊었습니다. 부디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진심으로 사죄하는 듯 했다. 민주는 그녀의 눈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후회를 읽을 수 있었다. 그는 차갑게 말했다. 용서는 당신이 나에게 구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양심에게 구해야 할 것이오. 그리고 앞으로는 그 어떤 환자에게도 오늘 나에게 했던 것처럼 대하지 마시오. 돈이 없다는 이유로 생명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살인과 다를 바 없으니까. 그 말을 남기고 민주는 돌아섰다. 그는 수간호사를 처벌할 생각은 없었다. 다만 그녀가 이번 일을 계기로 진정한 의료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랄 뿐이었다. 한편 창평그룹 김 부장은 그날 이후 인생 최악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천종우룹 박태건 회장의 심기를 건드린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처참했다. 창평그룹은 천종그룹의 압력으로 모든 거래가 끊기고 자금줄이 막혔으며 김 부장 자신은 회사에서 즉시 해고당한 것은 물론 온갖 비리가 드러나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된 것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거리로 나앉게 되었고 매일 밤 박민준과 박태건 회장에게 저지른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하며 술로 밤을 지새웠다. 민주는 다다가 회복하는 동안 병실을 지켰다. 박태건 회장은 매일같이 최고급 보양식과 선물을 보내왔지만 민주는 그것들을 정중히 사양했다. 그는 아직 아버지를 완전히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다다를 살려준 것에 대한 고마움은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박태건 회장이 직접 병문안을 왔다. 그는 어색하게 다다의 손을 잡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준 역시 침묵을 지켰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박태건이 먼저 입을 열었다. 다다는 내 어미를 많이 닮았구나. 특히 저 고집 센 눈매가. 그의 목소리는 슬픔에 잠겨 있었다. 민준아, 내가 너희 모자에게 지은 죄는
평생을 가도 다 갚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라도 아버지 노릇을 하고 싶다. 부디 내게 기회를 한번 주지 않겠느냐. 민주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처럼 날카롭지만은 않았다. 아버지의 진심 어린 사과와 후회가 조금이나마 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일까?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민주는 짧게 대답했다. 박태건은 더 이상 강요하지 않고 조용히 병실을 나섰다. 그의 뒷모습은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재벌 총수의 모습이 아니라 그저 아들에게 용서받고 싶은 평범한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아버지라는 존재, 천종우룹이라는 거대한 힘, 그리고 자신 앞에 펼쳐진 새로운 운명.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무력한 박민준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딸 다다를 위해서라면, 그리고 자신과 어머니의 짓밟힌 삶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이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배국 반지가 단단히 쥐어져 있었다. 박다다의 성공적인 수술 이후 박민준은 딸의 병간호에 온 힘을 쏟았다. 천종우룹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다다는 하루가 다르게 건강을 회복해갔고 민준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옅은 미소가 피어올랐다. 아버지 박태건 회장과의 관계는 여전히 서먹했지만 다다를 살려준 것에 대한 고마움과 아들로서의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이전처럼 적대적이지만은 않았다. 박태건 회장 역시 그런 아들의 변화를 감지하고 묵묵히 거리를 유지하며 그가 마음을 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도 민주는 휠체어에 탄 다다와 함께 병원 옥상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따스한 햇살 아래 다다는 제잘거리며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민주는 그런 딸의 모습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평화로운 오후였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어머, 이게 누구야? 박민준 씨 아니세요? 이런 데서 다 만나네. 날카롭고 귀에 거슬리는 목소리. 민주는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한때 그의 아내였던, 그리고 지금은 지독한 악연으로 남은 당리리가 서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화려한 옷차림에 값비싼 장신구로 치장하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초조하고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처음 보는 사내가 팔짱을 낀 채 오만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는 HS그룹의 젊은 이사 최희성이었다. HS그룹은 최근 창평그룹이 천종그룹의 압력으로 휘청거리는 틈을 타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신흥 재벌이었다. 당리리는 민준과 다다를 발견하고는 경멸과 조롱이 뒤섞인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꼴이 말이 아니네. 병원 신세라니. 역시 무능한 남자는 뭘 해도 안 된다니까. 그런데 옆에는 어머 다다 아니니 많이 아파 보인다 하긴 너 같은 아빠 밑에서 뭘 제대로 먹고 살았겠어. 그녀는 다다를 향해 동정하는 척했지만 그 말투에는 조금의 진심도 담겨 있지 않았다. 민준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당신이 여긴 어쩐 일이오. 그리고 내 딸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시오. 최희성이 앞으로 나서며 비웃었다. 이봐 박민준 씨. 리리 씨한테 말버릇이 그게 뭔가 아무리 이혼했다지만 한때 부부 아니었나. 그리고 여긴 병원인데 아픈 사람한테 좀 상냥하게 대해줘야지. 그는 민준의 어깨를 툭 치며 시비를 걸었다. 민준은 최희성의 손을 뿌리쳤다. 당신은 누구요? 우리가 아는 사이였던가. 나는 AS그룹 최희성 이사라고 하네. 리리 씨와는 아주 각별한 사이지. 안 그런가? 리리 씨 최희성은 당리리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당리리는 어색하게 웃으며 그의 품에 기댔다. 민주는 그들의 추악한 모습에 역겨움을 느꼈지만 다다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다. 볼 일 없으면 그만 가주시오.
다다가 안정을 취해야 하니 어머, 우리가 방해라도 됐나 보네. 당리리가 과장되게 웃으며 말했다. 그런데 민준 씨 소문 들었어. 당신 아버지가 천종그룹 회장이라며. 에이 설마. 당신 같은 밑바닥 인생한테 그런 어마어마한 아버지가 있을 리가 없잖아. 다 헛소문이겠지. 안 그래? 그녀는 최희성을 바라보며 동의를 구했다. 최희성 역시 비웃음을 터뜨렸다. 천종그룹 박태건 회장, 그 양반이 자네 아버지라고 하하하 지나가던 걔가 웃을 일이군. 자네가 정말 천종그룹 후계자라면 이런 싸구려 병원에 있지도 않겠지. 아마 지금쯤 유럽 어디선가 최고급 요양을 받고 있을걸. 그들은 민준의 배경에 대해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일부러 무시하며 조롱하는 듯했다. 다다는 겁에 질려 민준의 옷자락을 꼭 붙잡았다. 민준은 딸을 안심시키며 부드럽게 등을 토닥였다. 그리고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당리리에게 말했다. 당리리 씨, 우리 사이에 더 이상 할 얘기는 없는 것 같소. 그리고 다다의 양육권 문제는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진행할 것이니 앞으로는 다다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좋겠소. 당신 같은 사람은 다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당리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 양육권 웃기지 마. 다다는 내 딸이기도 해. 그리고 내가 왜 네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당신은 엄마로서의 자격이 없으니까. 민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다다가 아플 때 당신은 어디 있었소? 다다가 수술을 받아야 할 때 당신은 이 남자와 히히덕거리고 있었겠지. 그런 당신에게 다다를 맡길 수는 없소. 최희성이 다시 끼어들었다. 이봐, 박민준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리리 씨가 얼마나 다다를 생각하는데. 그리고 양육권 문제는 법정에서 가리면 될 일이지.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그는 민준에게 주먹을 날리려는 듯 험악한 표정을 지었다. 바로 그때 한 간호사가 다급하게 다가와 민준에게 말했다. 박민준 보호자님, 다다 환자 주치의 선생님께서 찾으십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간호사는 하선아였다. 그녀는 다다가 입원한 이후 줄곧 다다를 정성껏 돌봐주었고 민준에게도 늘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었다. 그녀의 등장은 험악했던 분위기를 잠시나마 환기시켜 주었다. 하선아는 최희성과 당리리를 발견하고는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프로다운 미소를 지으며 민준에게 다시 말했다. 어서 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민준은 하선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다다를 안은 채 그 자리를 떠나려 했다. 당리리가 악에 받친 목소리로 그의 등 뒤에 소리쳤다. 박민준, 너 후회하게 될 거야. 내가 반드시 다다를 되찾아올 테니까 두고 봐. 민준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조용히 사라졌다. 그의 뒷모습을 보는 최희성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경계심과 함께 탐욕스러운 빛이 어리고 있었다. 천종그룹 회장 아들. 만약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그는 새로운 사냥감을 발견한 포식자처럼 입맛을 다셨다. 주치의는 민준에게 다다의 수술 경과가 매우 좋으며 며칠 후면 퇴원해도 좋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다. 민준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병실로 돌아온 그는 하선아의 도움을 받아 다대에게 약을 먹이고 있었다. 하선아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까 그분들은 혹시 다다 어머님이신가요? 민준은 씁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곧 이혼할 사이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 걸 여쭤봤네요. 하선아는 당황하며 사과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민준은 잠시 침묵하더니 하선아를 바라보며 말했다. 하선아 씨,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선아 씨 덕분에 다다가 이렇게 빨리 회복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선아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별 말씀을요.
저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인걸요. 다다가 워낙 착하고 씩씩해서 금방 나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녀의 미소는 햇살처럼 따뜻하고 순수했다. 민주는 그런 하선아를 보며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과거의 악연이 핥히고 간 상처 위에 새로운 인연의 씨앗이 조심스럽게 싹을 틔우고 있는 것 같았다. 며칠 후 다다는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다. 민주는 아버지 박태건 회장이 마련해준 안전하고 조용한 아파트로 이사했다. 박태건은 아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간섭하지는 않았지만 장비서를 통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민주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당리리와의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당리리는 처음에는 막대한 위자료와 양육권을 요구하며 버텼지만 민준이 최희성과의 불륜 증거와 그녀가 다다를 방임했던 정황들을 제시하자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민준을 저주했지만 이미 그녀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최희성 역시 그녀에게 실증을 느끼고 다른 여자를 찾아 떠난 후였다. 모든 것이 정리되자 민주는 비로소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아버지의 세계, 천종그룹이라는 거대한 존재, 그리고 자신을 노리는 또 다른 어둠의 그림자들. 그는 앞으로 더 많은 시련과 도전에 맞서 싸워야 할 터였다. 하지만 이제 그에게는 사랑하는 딸 다다와 그리고 따뜻한 미소를 가진 하선아가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박다다의 퇴원 후 박민준의 삶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아버지 박태건 회장이 마련해준 고급 아파트에서의 생활은 안락했지만 그는 여전히 새벽 일찍 일어나 몸을 단련하고 스승의 유품인 의서를 읽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부와 환경의 변화에도 그는 과거의 소박함과 성실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하선아 간호사와는 다다의 진료를 계기로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박태건 회장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천종그룹에서 매년 주최하는 대규모 자선 경매 행사에 참석해달라는 것이었다. 표면적으로는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 행사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재계 거물들이 모여 친목을 다지고 영향력을 과시하는 사교의 장이었다. 민주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박태건 회장은 네가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자리다. 피할 수 없다면 당당히 맞서야지. 그리고 내 어머니가 좋아하던 보석들도 몇 점 나올 게다.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결국 민주는 자선 경매에 참석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하선에게 조심스럽게 파트너가 되어달라고 부탁했고 하선아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역시 민준에게 호감 이상의 감정을 느끼고 있었기에 그의 곁을 지켜주고 싶었다. 경매 당일 최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민준과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하선아는 중원시에서 가장 호화로운 호텔 연회장으로 들어섰다. 연회장 안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그들의 화려한 옷차림과 보석들은 눈이 부실 정도였다. 민준과 선아는 이런 분위기가 익숙하지 않아 어색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당당하게 행동하려 애썼다.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서 가장 먼저 마주친 것은 최희성과 당릴이었다. 최희성은 S그룹의 후계자답게 여러 기업 총수들과 어울리며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었고 당리리는 그런 그의 옆에 보란 듯이 붙어 화려한 보석을 자랑하고 있었다. 그들은 민준과 선아를 발견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가와 비아냥거리기 시작했다. 어머, 이게 누구야? 박민준 씨 아니세요? 이런 고급 행사장에는 어쩐 일이실까? 혹시 여기서 세차라도 하시려고? 당리리가 특유의 교태 섞인 목소리로 조롱했다. 최희성도 거들었다. 옆에 계신 분은 병원에서 봤던 간호사 아니신가?
두 분이 꽤 친해 보이시는데 혹시 박민준 씨가 천종그룹 후계자라는 헛소문을 믿고 신분 상승이라도 노리시는 건가? 그는 노골적으로 하선아를 모욕했다. 하선아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침착하게 말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당신들이 상관할 바 아니오. 그리고 함부로 말하지 마시오. 당신들의 저급한 수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겠소. 뭐 저급해. 최희성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내까지 세차나 하던 놈이 감히 나한테 저급하다고 말해. 오늘 내가 여기서 내 놈의 본 모습을 만천에 공개해주마. 그때 경매 사회자가 첫 번째 경매품을 소개했다. 오늘 첫 번째 경매품은 오래전 한 여인이 가난 속에서도 간직했던 소중한 추억이 담긴 100억 옥파입니다. 시작가는 1000만 원입니다. 스크린에 나타난 옥패를 보는 순간 민준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것은 분명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유품처럼 간직했던, 그리고 자신이 생활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당포에 맡겨야 했던 바로 그 옥파였다. 아버지가 말한 어머니가 좋아하던 보석이 이것이었던 것이다. 민준은 자신도 모르게 입찰 번호표를 들어 올렸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최희성은 그런 민준을 보며 비웃었다. 저런 싸구려 옥패를 어디다 쓰려고. 그래도 1000만 원은 있으려나 모르겠네. 그는 일부러 가격을 올리며 민준을 자극했다. 하지만 민준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얼마가 되든 반드시 저 옥패를 되찾아야 했다. 몇 번의 치열한 경쟁 끝에 마침내 옥패는 민준의 품으로 돌아왔다. 예상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었지만 그는 조금도 아깝지 않았다. 옥패를 손에 쥔 민준의 모습을 보며 하선아는 그의 아픔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 경매는 계속되었고 마침내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사랑의 별, 사랑우이 별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핑크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등장했다. 35캐럿에 달하는 핑크 다이아몬드는 그 자체로도 엄청난 가치를 지녔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하면 영원한 사랑을 이룰 수 있다는 로맨틱한 스토리까지 더해져 모든 여성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다. 시작가는 무려 50억 원이었다. 최희성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입찰에 나섰다. 그는 오늘 이 사랑의 별을 낙찰받아 당리리에게 선물하고 자신의 부와 권력을 과시할 작정이었다. 80억 최희성이 외치자 장내가 술렁였다. 네, HS그룹 최희성 이사님께서 80억을 외치셨습니다. 더 없으십니까? 사회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모두가 최희성의 낙찰을 예상하는 순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100억.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목소리가 들려온 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무표정한 얼굴의 박민준이 서 있었다.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세차나 하던 남자가 고작 옥파의 하나에 모든 돈을 쏟아부었을 것 같던 남자가 감히 100억 원을 불렀단 말인가. 최희성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음을 터뜨렸다. 박민준 씨,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당신이 100억 원이 어디 있어서 그런 엄청난 금액을 불러 혹시 술이라도 마셨소? 당리리도 옆에서 비웃었다. 그러게 말이에요. 자기 분수도 모르고 저러다 돈 없어서 망신만 당하려고. 민주는 그들의 조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회자를 향해 말했다. 100억 원 정정하겠습니다. 150억 원. 장내는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150억. 이것은 단순한 허세가 아니었다. 최희성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박민준이 자신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좋다. 박민준 내놈이 정말 150억 원을 가지고 있다면 내 오늘 내놈 앞에서 무릎이라도 꿇어주마 하지만 만약 돈이 없다면 내놈은 오늘 여기서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사회자는 당황하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모든 하객들이 숨죽인 채 다음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파인칼 50억 원 더 없으십니까? 3번 카운트하겠습니다. 하나, 둘, 200억 최희성이 악에 바친 목소리로 외쳤다. 그는 여기서 물러설 수 없었다. 민주는 피식 웃으며 다시 번호표를 들었다. 300억. 최희성은 더 이상 따라갈 수 없었다. 300억 원은 그가 당장 동원할 수 있는 현금의 한계를 넘어서는 금액이었다. 그는 분한 표정으로 민준을 쏘아보았다. 낙찰입니다. 사랑의 별은 박민준 선생님께 300억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사회자의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하객들의 박수소리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대부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최희성은 민준에게 다가가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달려들었다. 내 이놈, 당장 그 돈을 내놓아봐. 내 놈이 무슨 수로 300억 원을 마련한단 말이냐. 분명 사기치는 게 틀림없어. 민준은 그의 손을 가볍게 뿌리치고는 품에서 검은색 카드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바로 천종그룹 박태건 회장만이 소유하고 있다는 한도 없는 최상위 VVIP 카드 천존 최고 블랙 카드였다. 이것으로 계산해 주시오. 민준이 카드를 내밀자 경매 진행 요원은 물론이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저 카드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카드가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 모를 리 없었다. 최희성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뒷걸음질 쳤다. 당일이 역시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조롱했던 박민준이 정말 천종그룹과 엄청난 관련이 있는 인물이었다는 사실이 눈앞에서 증명된 순간이었다. 민준은 사랑의 별 목걸이를 받아들고 하선에게 다가가 그녀의 목에 직접 걸어주었다. 눈부신 핑크 다이아몬드는 하선아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선아 씨에게 잘 어울리는군요. 민준의 부드러운 미소에 하선아는 얼굴을 붉혔다. 최희성은 자신이 내뱉은 말을 후회하며 어떻게든 이 상황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민준은 그런 그를 놓아줄 생각이 없었다. 최 이사님, 아까 뭐라고 하셨죠? 제가 이 목걸이를 사면 무릎이라도 꿇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최희성에게 쏠렸다. 그는 사면촉에 빠진 채 어쩔 줄 몰라 했다. 한때 해강시를 호령하던 HS그룹의 후계자가 이제는 한낱 세차부 출신 남자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할 위기에 처한 것이었다. 박민준의 화려한 등장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천존의 이름 아래 그의 복수와 새로운 삶이 장엄한 막을 올리고 있었다. 제7장 배신의 그림자와 가짜 친자 확인서. 자선 경매장에서의 화려한 등장은 박민준의 이름을 중원시 상류사회에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천종그룹 최고 블랙카드의 주인 300억 원짜리 사랑의 별 목걸이를 미모의 간호사에게 선물한 사나이. 사람들은 그가 정말 박태건 회장의 숨겨진 아들이자 유력한 후계자일 것이라고 수군거렸다. 최희성과 당리리는 세간의 비웃음거리로 전락했고 HS그룹의 주가마저 휘청거릴 정도였다.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 또한 짙어지는 법. 민준의 화려한 등장 이면에는 천종그룹 내부에 검은 야욕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룹의 원로이자 박태건 회장의 오랜 신복이었던 조천호 부회장과 홍필두 사장은 갑자기 나타난 민준의 존재가 자신들의 오랜 계획에 큰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했다. 그들은 수십 년간 박태건 회장의 곁을 지키며 신임을 얻었지만 속으로는 언젠가 천종그룹을 자신들의 소나귀에 넣으려는 야심을 숨기고 있었다. 박태건 회장이 최근 건강이 악화된 기미를 보이자 그들의 음모는 더욱 노골화되고 있었다. 경매 다음 날 천종그룹 본사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안건은 박태건 회장의 건강 문제와 그룹의 향후, 경영 방향에 대한 논의였지만 실제 목적은 다른 곳에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조천호 부회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회장님께서 최근 건강이 많이 편찮으십니다. 이런 때일수록 그룹의 안정적인 경영 승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박민준이라는 젊은이가 회장님의 아들이라는 소문과 함께 차기 후계자로 거론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홍필두 사장이 맞장구를 쳤다. 맞습니다. 박민준 씨가 회장님의 숨겨진 아들이라는 명확한 증거도 없을 뿐더러 그의 과거 행적이나 경영 능력 또한 전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인물에게 천종그룹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는 일입니다. 회의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몇몇 이사들은 조천호와 홍필두의 의견에 동조하는 듯했고 다른 이사들은 박태건 회장의 눈치를 살피며 침묵을 지켰다. 박태건 회장은 착잡한 표정으로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가 민준을 공식적으로 후계자로 지목하지 않은 것은 아직 아들의 마음이 완전히 열리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이런 내부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줄은 몰랐다. 그때 조천호 부회장이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그는 서류 한 뭉치를 꺼내 이사들 앞에 내밀었다. 이것은 저희가 비밀리에 입수한 박민준 씨와 회장님 간의 친자확인 검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보고서에 집중되었다. 그리고 잠시 후 회의장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 보고서의 결론은 친자관계 불일치였기 때문이었다. 이럴 수가... 그렇다면 박민준은 회장님의 아들이 아니란 말인가? 박태건 회장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보고서를 받아들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조천호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결과가 말해주듯이 박민준은 회장님의 친자가 아닙니다. 아마도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회장님께 접근하여 그룹을 차지하려는 음모를 꾸민 것으로 보입니다. 즉시 박민준의 모든 권한을 정지시키고 그 배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홍필두도 목소리를 높였다. 회장님 더 이상 저런 사기꾼에게 휘둘리셔서는 안 됩니다. 그룹의 안정을 위해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박태건 회장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민준이 자신의 아들임을 의심하지 않았다. 아내와 헤어지기 전 그녀는 분명 임신 중이었고 민준의 얼굴에는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과 아내의 모습이 교차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하지만 눈앞의 친자확인 검사 결과는 무엇이란 말인가? 회의는 경론 끝에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끝났지만 박민준이 박태건 회장의 친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그룹 전체로 퍼져나갔다. 민준의 입지는 하루아침에 위태로워졌다. 그를 향한 경멸과 의심의 눈초리가 되살아났고 심지어 신변의 위협까지 느껴지기 시작했다. 민준은 이 모든 상황을 아버지의 충직한 신복이자 이제는 자신의 든든한 조력자가 된 장 비서를 통해 전해 들었다. 그는 분노했지만 동시에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다. 누군가가 자신과 아버지를 이간질하고 천종그룹을 삼키려 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장 비서님, 그 친자확인 검사라는 거 믿을 수 있습니까? 장 비서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아는 회장님은 결코 그런 실수를 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뒷조사를 해본 결과 그 검사를 진행한 기관이 조천호 부회장과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아무래도 함정인 것 같습니다. 민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방역할 차례로군요. 그는 하선에게 연락하여 다다의 안전을 부탁하고 자신은 장 비서와 함께 조천호와 홍필두의 배후를 캐기 시작했다. 천종그룹 내부에는 박태건 회장에게 충성하는 세력도 분명 존재했다. 민준은 그들과 은밀히 접촉하며 정보를 수집하고 방역을 위한 준비를 해나갔다. 한편 조천호와 홍필두는 박태건 회장을 더욱 거세게 압박했다. 그들은 박태건 회장의 건강 문제를
빌미로 그의 권한을 대행하려 했고 심지어는 그를 요양이라는 명목으로 외땅 옷에 감금하려는 시도까지 했다. 그들의 검은 속셈은 이제 대놓고 드러나고 있었다. 박태건 회장은 겉으로는 병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속으로는 아들 민준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수십 년간 산전수전을 다 겪은 노련한 경영인이었다. 조천호와 홍필두의 음흉한 속셈을 모를 리 없었다. 다만 이번 기회에 그룹 내부의 썩은 뿌리를 완전히 도려내고 아들에게 깨끗한 천종그룹을 물려주고 싶었을 뿐이었다. 며칠 후 다시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이번 안건은 박태건 회장의 유고시 경영권 승계 문제와 가짜 아들 박민준에 대한 처리 문제였다. 조천호와 홍필두는 이미 승리를 예감한 듯 의기양양한 표정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회의장에 들어선 민준은 이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과거의 유약함이나 혼란스러움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냉철한 이성과 강한 자신감만이 넘실거리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장 비서와 함께 천종그룹의 창립 멤버이자 박태건 회장의 오랜 친구인 이권 고문이 함께하고 있었다. 이권 고문은 그룹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숨은 실력자였다. 조천호가 먼저 포문을 열었다. 오늘 이 자리는 천종그룹의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박민준 씨, 당신이 회장님의 친자가 아니라는 증거는 이미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 그룹에 해를 끼치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민준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듣고 있다가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반문했다. 조 부회장님, 그 친자 확인 검사 결과라는 것이 정말 그렇게 명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 결과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조천호와 홍필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하지만 그들은 이내 태연한 척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이오? 감히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사 결과를 부정하겠다는 것이오? 민주는 피식 웃으며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던졌다. 여기 당신들이 말하는 그 공신력 있는 기관과 조 부회장님 사이에 오고 간 은밀한 거래 내역과 통화 기록이 있소이다. 그리고 당신들이 박태건 회장님을 감금하고 살해하려 했던 구체적인 계획까지도 상세하게 담겨 있지요. 서류의 내용이 공개되자 회의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조천호와 홍필두의 추악한 음모가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들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다. 이권 고문이 엄숙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조천호 부회장과 홍필두 사장의 모든 직위를 박탈하고 즉시 검찰에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진짜 친자 확인 검사 결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는 또 다른 서류를 꺼내 공개했다. 그것은 박태건 회장이 비밀리에 진행했던 박민준과의 진짜 친자 확인 검사 결과였고 거기에는 친자관계 성립이라는 명확한 결론이 적혀 있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박태건 회장이 수행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병색이 완연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모두 똑똑히 들으시오. 내 아들 박민준은 천종그룹의 유일한 적통 후계자요. 그의 선언은 천둥과도 같았다. 천종그룹 내부를 뒤흔들었던 거대한 배신의 그림자는 그렇게 거치고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진정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민준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천종그룹을 이끌고 외부의 적들과 맞서 싸워야 할 더 큰 숙제를 안게 된 것이었다. 그의 어깨는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제8장 심판에 검 내부의 적을 척결하다. 박태건 회장의 천둥과도 같은 선언이
이사회 회의장을 뒤흔들었다. 내 아들 박민주는 천종그룹의 유일한 적통 후계자요. 그 말과 함께 공개된 진짜 친자 확인 검사 결과는 조천호 부회장과 홍필두 사장의 얼굴을 잿빛으로 만들었다. 그들의 치밀했던 음모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박민준과 그의 조력자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친자 확인 문제를 넘어 그룹의 근간을 뒤흔들려 했던 중대한 배신 행위였기 때문이었다. 장 비서가 앞으로 나서며 또 다른 증거 자료들을 이사들 앞에 제시했다. 여기 조천호 부회장과 홍필두 사장이 지난 수년간 그룹의 공금을 횡령하고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구체적인 증거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박태건 회장님의 건강이 악화된 틈을 타 회장님을 강제로 감금하고 심지어는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회장님을 암살하려 했던 정황까지 포착되었습니다. 장 비서가 공개한 녹취 파일과 내부 고발 자료, 그리고 비밀 장부들은 조천호와 홍필두의 죄상을 낱낱이 드러냈다. 회의장은 경악과 분노로 술렁였다. 수십 년간 박태건 회장의 곁을 지키며 충신으로 위장해왔던 두 사람의 추악한 민낯이 만천에 공개된 것이었다. 조천호는 마지막 발악처럼 소리쳤다. 거짓말이다. 모두 조작된 증거야. 우리는 결백하다. 홍필두 역시 억울하다는 듯 울부짖었다. 회장님, 저희가 어떻게 회장님께 그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평생 회장님만을 섬겨왔습니다. 저놈들이 저희를 모함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변명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다. 이권 고문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미 모든 증거는 명백하오. 더 이상 추한 변명으로 이 자리를 더럽히지 마시오. 당신들의 죄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 것이오. 박민주는 차가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과거의 유약함이나 동정심은 없었다. 오직 배신자에 대한 냉엄한 분노와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굳은 의지만이 담겨 있었다. 당신들은 내 아버지의 건강과 천종그룹의 미래를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했소. 민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장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당신들이 그토록 탐냈던 천종그룹의 주인 자리가 과연 당신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었을 것 같소.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린 당신들에게는 오직 파멸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오. 그는 장 비서에게 눈짓했다. 장 비서는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찰 관계자들에게 연락했고 잠시 후 수사관들이 닥쳐와 조천호와 홍필두에게 수갑을 채웠다. 두 사람은 끌려나가면서까지 발악했지만 이미 그들의 시대는 끝이 나 있었다. 천종그룹을 뒤덮었던 검은 배신의 그림자는 그렇게 거치고 새로운 정의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이사회가 끝나고 박태건 회장은 민준의 손을 잡고 자신의 집무실로 향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따뜻하고 자랑스러웠다. 민준아, 네가 해냈다. 네 덕분에 천종그룹이 더 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민준은 담담하게 말했다. 제가 한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미리 준비해두신 덕분입니다. 박태건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나는 그저 판을 깔아주었을 뿐 그 판 위에서 춤을 춘 것은 바로 너였다. 네 안에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인하고 지혜로운 힘이 숨겨져 있더구나. 이제야말로 내 어미에게 조금이나마 덜 미안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의 눈가의 이슬이 맺혔다. 민주는 아버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수십 년간 쌓였던 원망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아직 아버지를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이전처럼 증오하지는 않았다. 앞으로 천종그룹은 내게 맡기겠다. 박태건이 결심한 듯 말했다. 나는 이제 늙고 병들었다.
더 이상 이 거대한 그룹을 이끌어갈 힘이 남아있지 않아. 네가 이 천종그룹의 새로운 주인이 되어 네 방식대로 이끌어가거라. 나는 뒤에서 조용히 너를 응원하겠다. 민주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놀랐지만 피하지 않았다. 이미 그는 운명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서 있었고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경영에 대해 아는 것이 없습니다. 많은 가르침을 주셔야 합니다. 박태건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너에게 전수해주마. 그리고 네 곁에는 장 비서와 이 고문 그리고 장유와 상무 같은 훌륭한 조력자들이 있지 않느냐. 그들이 너를 도와 천종그룹을 반석 위에 올려놓을 것이다. 장유와 상무는 천종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천존물산의 대표로 박태건 회장이 젊은 시절부터 눈여겨보며 키워온 인재였다. 그녀는 뛰어난 능력과 함께 강직한 성품을 지니고 있어 그룹 내에서 신망이 두터웠고 이번 조천호와 홍필두의 반란을 진압하는 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녀는 민준에게도 든든한 우군이 되어줄 것이었다. 그날 이후 박민준은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받기 시작했다. 그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였고 특유의 성실함과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빠르게 두각을 나타냈다. 이사들과 직원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민준의 진정성 있는 모습과 뛰어난 업무 능력을 보며 점차 그를 차기 리더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조천호와 홍필두의 잔당들이 여전히 그룹 내부에 남아 암암리에 민준을 방해하려 했고 외부에서는 HS그룹 최희성 같은 경쟁자들이 호시탐탐 천종그룹의 빈틈을 노리고 있었다. 당리리 역시 완전히 몰락한 후에도 어떻게든 민준에게 복수할 기회만을 엿보고 있다는 소문도 들려왔다. 민준은 이 모든 도전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 싸웠다. 그는 때로는 아버지의 지혜를 빌리고 때로는 장 비서와 이 고문 장유와 상무의 도움을 받으며 그룹 내부의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갔다. 그의 리더십은 위기 속에서 더욱 빛을 발했고 천종그룹은 그의 지휘 아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었다. 다다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여 밝고 명랑한 아이로 자라났고 하선아와의 관계도 더욱 깊어져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그녀는 민준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묵묵히 곁을 지키며 다다를 돌보았고 민준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주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박태건 회장이 약속했던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자리가 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천종그룹의 공식적인 경영직원 승계 발표일이었다. 그날 박민준은 수많은 취재진과 그룹 임직원들 앞에서 천종그룹의 새로운 총수로서 당당히 서게 될 것이었다. 그의 어깨는 무거웠지만 그의 가슴은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새로운 전설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천종그룹의 공식적인 경영권 승계 발표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박민준은 아버지 박태건 회장의 뒤를 이어 그룹을 이끌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충직한 장 비서와 노련한 이권 고문, 그리고 뛰어난 능력을 갖춘 장유와 상무가 든든하게 보조하고 있었고 사랑하는 딸 다다와 따뜻한 연인 하선아의 존재는 그에게 무한한 힘을 주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보였다. 하지만 어둠은 빛을 시기하는 법. 민준의 성공과 행복을 눈뜨고 볼 수 없는 자들이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자선 경매장에서 처참하게 망신을 당하고 HS그룹마저 위태로워진 최희성은 복수심에 눈이 멀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불행이 박민준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어떻게든 그에게 갚아주지 않고서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의 곁에는 충실한 악마의 하수인 흑승이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고 모든 것을 잃고 거리로 나앉은 당리리 역시 도끼 어린 눈으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최희성은 흑승과 당리리를 비밀 아지트로 불러들였다. 그의 얼굴은 광기 어린 복수심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박민준, 그놈 때문에 내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지. 그놈에게도 똑같은 아니, 그 이상의 고통을 안겨줘야 한다. 흑승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회장님 박민준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놈에게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묘소가 각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그 묘소를 당리리가 그 말을 받았다. 맞아요. 그 인간 죽은 엄마라면 끔찍이도 아끼지. 그 묘를 파헤쳐서 뼈라도 흩뿌려 버린다면 아마 미쳐버릴걸요. 그리고 마침 내일이 그 여자 제삿날이라고 하더군요. 분명 박민준도 그곳에 나타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질투와 악의가 가득했다. 최희성의 눈이 번뜩였다. 좋은 생각이다. 죽은 어미의 뼈조차 지키지 못한 놈이라는 낙인을 찍어주지. 그리고 제삿날에 맞춰 그놈을 그 자리에서 끝장내 버리는 거다. 그들은 인간으로서 차마 생각할 수 없는 악랄한 계획을 세우고 음흉한 웃음을 터뜨렸다. 다음날 민주는 어머니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다다와 선아 그리고 장 비서와 함께 어머니가 잠들어 계신 공동묘지로 향했다. 그의 마음은 경건하면서도 무거웠다. 어머니께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겠다고 다짐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산더미처럼 남아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묘소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어머니의 봉부는 이미 반쯤 파헤쳐져 있었고 주변에는 술병과 쓰레기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마치 하이에나 떼가 휩쓸고 지나간 듯한 모습이었다. 이럴 수가. 민준의 온몸이 분노로 부르르 떨렸다. 감히 누가 어떤 천인공 노할 놈들이 자신의 어머니 묘소에 이런 짓을 저질렀단 말인가. 그의 눈에는 핏발이 섰고 주먹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다. 다다는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고 선아는 그런 다다를 안고 민준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장 비서는 즉시 주변을 수색하며 경계 태세를 갖추었다. 그때 묘소 뒤편 숲속에서 최희성과 흑승 그리고 당리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의 손에는 삽과 곡괭이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왔나 박민준, 내 어미 묘소가 아주 볼만하지 않나. 우리가 특별히 신경 써서 단장해 줬는데 마음에 드는지 모르겠군. 최희성이 조롱하듯 말했다. 민준은 이글거리는 눈으로 그들을 쏘아보았다. 내 놈들이었구나. 감히 내 어머니의 안식처를 더럽혀 인간의 탈을 쓴 악마 같은 놈들. 악마 흑승이 섬뜩한 웃음소리를 냈다. 진짜 악마가 뭔지 아직 모르는 모양이군. 오늘 내 놈은 내 어미 곁으로 함께 보내주마. 그리고 내 딸년과 저 계집은 우리가 아주 재미있게 가지고 놀아주지. 당리리도 악에 바친 목소리로 외쳤다. 박민준 내 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오늘 내 놈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볼 테다. 민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의 몸에서 터져 나오는 살기는 주변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 정도였다. 내 놈들은 오늘 여기서 살아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는 다다와 선아를 장비서에게 맡기고 맹수처럼 최희성 일당에게 달려들었다. 최희성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흑승은 괴성을 지르며 민준에게 맞섰다. 흑승은 과거 암흑께서 이름을 날렸던 무술 고수였지만 분노로 각성한 민준의 상대가 되지는 못했다. 민준의 공격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매 순간 치명적인 파괴력을 담고 있었다. 그왕 몇 번의 격렬한 공방 끝에 흑승은 민준의 발차기에 갈비뼈가 부러지며 피를 토하고 쓰러졌다. 그는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며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었다.
이제 남은 것은 최희성과 당리리뿐이었다. 최희성은 이미 전의를 상실한 채 벌벌 떨고 있었고 당리리는 공포에 질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민주는 최희성에게 다가가 그의 넥타이를 잡아챘다. 내 놈이 감히 내 어머니를 모욕해. 내 놈 같은 쓰레기는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조차 없다. 그는 최희성을 어머니의 파헤쳐진 묘소 앞에 무릎 꿇렸다. 잘못했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다오. 최희성은 눈물 콧물을 흘리며 빌었지만 민준의 눈빛은 싸늘하기만 했다. 내 놈에게 자비를 베풀 생각은 없다. 내 놈은 내 놈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셔츠를 입고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다. 민주는 그의 죄상을 휴대폰으로 녹화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리고는 최희성의 팔다리 관절을 정확하게 가격하여 다시는 악행을 저지를 수 없도록 만들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최희성은 정신을 잃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당리리였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민준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박민준, 제발 나만은 살려줘. 내가 다 잘못했어. 다시는 나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 그녀는 바닥에 엎드려 애원했다. 민준은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당신은 엄마로서도 아내로서도 인간으로서도 실격이다. 당신 같은 사람에게는 동정조차 아깝다. 그는 당리리의 추악한 모습을 영상으로 남기고 그녀 역시 경찰에 넘겼다. 그녀는 평생을 자신의 죄를 후회하며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것이었다. 모든 악당들이 처리되자 민주는 파헤쳐진 어머니의 묘소 앞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과 땀이 뒤섞여 흘러내렸다. 그는 조용히 어머니의 봉분을 다시 정성껏 매만지기 시작했다. 선아와 다다도 그의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그를 도왔다. 장비서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박태건 회장에게 상황을 보고했다. 박태건 회장은 모든 것을 전해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분노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지만 동시에 그가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더욱 강인하게 성장한 모습에 자랑스러움을 느꼈다. 그날 오후 민주는 어머니의 묘소에 국화꽃 한 다발을 바치고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평온함이 교차하고 있었다. 이제 정말 과거의 악연을 끊어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늘은 더없이 맑고 푸르렀다. 마치 모든 고통과 시련이 지나가고 새로운 희망만이 가득할 것이라고 말해주는 듯했다. 민주는 선아와 다다의 손을 잡고 묘소를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단단했다.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향한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다. 어머니 묘소에서의 처절했던 사투 이후 박민준의 삶에는 마침내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듯했다. 최희성과 흑승 그리고 당리리 같은 과거의 악연들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었다. 그들의 몰락은 중원시 경제계와 상류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지만 동시에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천종그룹 내부의 배신자들을 척결하고 아버지 박태건 회장의 확고한 지지 아래 민주는 그룹의 차기 총수로서 착실히 경영 수업을 받으며 리더십을 다져나갔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그룹의 임직원들도 그의 뛰어난 능력과 겸손함 그리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강직한 성품에 점차 마음을 열고 그를 진정한 지도자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박태건 회장이 약속했던 공식적인 경영권 승계 발표일이 다가왔다. 중원시에서 가장 큰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이날 행사는 단순한 기업 총수 이취임식을 넘어 천종그룹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록될 예정이었다. 국내외 주요 언론사와 정재계 거물들이 대거 참석하여 그 열기는 뜨거웠다. 행사가 시작되기 전 민주는 대기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 회상했다. 허름한 세차장에서 모욕당하던 무력한 가장에서 이제는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 그룹의 총수가 되기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지만 동시에 그 무게감은 현실이었다. 그는 자신을 이 자리까지 이끌어준 모든 인연과 시련에 감사했다. 특히 사랑하는 딸 다다와 묵묵히 자신의 곁을 지켜준 하선아의 존재는 그에게 가장 큰 힘이었다. 긴장되세요. 어느새 다가온 하선아가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물었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는 언제나처럼 민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민준은 그녀의 손을 마주 잡으며 미소 지었다. 조금요. 하지만 선아 씨와 다다가 함께라면 뭐든지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우린 언제나 민준 씨 편인걸요. 두 사람의 눈빛이 따뜻하게 마주쳤다. 그들의 관계는 이미 단순한 연인을 넘어 서로의 삶을 지탱하는 든든한 동반자로 발전해 있었다. 드디어 행사의 막이 올랐다. 박태건 회장은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아들 박민준을 천종그룹의 새로운 회장으로 공식 임명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지난 과오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하며 아들이 자신보다 더 훌륭한 리더가 되어 그룹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의 연설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이어 단상에 오른 민준은 준비한 연설문을 차분히 읽어 내려갔다. 그는 먼저 아버지와 자신을 믿고 지지해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천종그룹을 단순히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의 진솔하고 힘있는 연설의 장내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취임식이 끝나고 열린 축하연에서 민준은 수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았다. 그 중에는 과거 자신을 도왔던 만복 세차장 주인 할아버지도 있었고 이명한 박사처럼 그에게서 새로운 가르침을 얻었던 이들도 있었다. 민준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며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았다. 그때 장 비서가 조용히 다가와 귓속말을 했다. 회장님 박태건 명예회장님께서 잠시 따로 뵙기를 원하십니다. 민준은 하선에게 양해를 구하고 아버지가 기다리는 조용한 휴게실로 향했다. 박태건은 창가에 서서 멀리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뒷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다. 아버지, 박태건이 천천히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다. 오늘 정말 멋있었다 아들아. 내 어미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나는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고 조용히 쉬고 싶다. 내 남은 시간은 어쩌면 그리 길지 않을지도 모르지. 박태건이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내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 말씀하십시오, 아버지. 천존을 부탁한다. 그리고 부디 너는 나처럼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네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끝까지 지켜주거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바라는 유일한 것이다. 민준은 아버지의 떨리는 손을 잡으며 굳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제가 반드시 천존을 더욱 위대한 기업으로 만들고 제 가족과 소중한 사람들을 제 목숨처럼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건강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화타문파의 후예는 아니지만 아버지께서는 제게 최고의 의술을 가진 친구들을 선물해 주셨으니까요.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박태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말없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수십 년간 얽혔던 부자간의 애증이 마침내 화해와 용서로 매듭지어지는 순간이었다. 몇 달 후 박민준 회장의 지휘 아래 천종그룹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다. 그는 과거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다양한 공익사업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했다. 특히 소외된 계층과 불우한 환경의 아이들을 돕는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사람들은 그를 가슴 따뜻한 재벌 총수라고 부르며 존경했다. 주말이면 그는 여전히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만복 세차장을 찾아 오랜 스승인 할아버지와 함께 땀을 흘리기도 했다. 사람들은 그런 그의 소탈한 모습을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그는 나는 여전히 세차부 박민준입니다. 단지 지금은 조금 더 큰 세차장을 운영하고 있을 뿐이지요. 라며 웃어넘겼다. 그에게 세차는 초심을 잃지 않게 해주는 소중한 의식과도 같았다. 다다는 건강을 완전히 되찾아 밝고 사랑스러운 아이로 자랐고 하선아는 민준의 든든한 아내이자 다다의 따뜻한 엄마가 되어주었다. 세 사람은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서로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민준은 선아와 다다의 손을 잡고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다. 잘 정돈된 묘소 앞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다. 민준은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어머니 이제는 편히 쉬세요. 제가 어머니의 아들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그의 뺨을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다. 마치 하늘에 계신 어머니가 그에게 위로와 축복을 보내주는 듯했다. 박민준. 한때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절망과 싸워야 했던 남자. 하지만 그는 불굴의 의지와 사랑하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여 새로운 전설을 써내려 갔다. 그의 이야기는 돈과 권력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었다. 천종으룹에 빛나는 미래는 바로 그의 따뜻한 가슴 속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이것으로 박민준의 이야기 총 10장의 대단원에 막을 내립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유튜브 채널 시청자분들께도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